4월 27일자 날짜로 나갔었던 17세기 세기 전체에 대한 약간의 거기 이제 설명하는 부분, 17세기 동요와 혼란 전환의 시대 근대를 향한 탐색이라는 4월 27일 날짜로 드렸었던 프린트물.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거기 6페이지. 6페이지 카자크라고 하는 인물 나오지요? 카자크라고 하는 설명, 6페이지 카자크에 대한 설명 찾았습니까? 이야기하자면 그냥 뭐 하나, 두 개 정도만 이야기하면은 일단 카자크는 타타르인들처럼 안경 닦는 거 없어요. 안경 닦는 거. 타타르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이제 그 특정한 민족을 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카자크라고 하는 것은 카자크 민족들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따로 있었다. 그게 아니라 카자크는 이거는 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계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가 되었건 출신이 어디가 되었건 뭐 심지어 종교가 무엇이 되었건 어떤 언어를 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른바 대략 한 뭐 1400년대,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는 모스크바에서 뭐 중앙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나 그룹핑 해가지고서는 생겨난 계층 개념이에요. 원래부터가 태어나면서 결정이 되는, 아버지가 카자크인이었으니까 내가 카자크인이 된다 라고 하는 뭐 혈통이라든지, 뭐 태어나면서 내가 그냥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배운 모국어가 마더텅, 그냥 성장하면서 배운 모국어가 내가 카자크어니까 그 카자크어를 쓰는 내가 카자크다. 그런 뜻에서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생성된 일종의 이제 사회적 계층으로서, 계급으로서의 카자크예요. 요게 뭐 이렇게 가자크, 복수형이 되면서 이렇게 가자크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요거 하고 카자흐라고 하는 이거하고서는 두 개는 틀려요. 요거는 카자크인들이라고 하는 방금 설명했었던 이른바 이제 그냥 사회계층 슬로이라고 하는데, 사회계층 내지는 뭐 그래요, 뭐 이런 말도 씁시다. 계급이란 말로서는 할 수 있을 테고, 카자흐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 카자흐, 그래서 카자흐, 카자크 뭐 두 가지가 다릅니다. 구별을 하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우리는 훨씬 더 사실상 러시아 문학사라고 하는 우리 과목에서 뭐 이제 늘 언급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카자크라고 하는 이게 될 텐데, 이거는 그냥 가혹한 세금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도망간 농민들, 도망간 농노들, 뭐 심지어는 범죄자들, 내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무엇인가 자유를 찾아서 멀리 손길이 닿지 않는 변방으로 그냥 피신한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그들이 러시아 제국의 가장 이제 끄트머리쯤이 되는 이제 이쪽 가장자리쯤, 뭐 제국의 거의 뭐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변경에 있으면서 서서히 형성, 정착되어 나간 그런 이제 집단으로서 이 카자크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카자크인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냥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인들, 핀란드인들, 그다음 타타르인들, 뭐 깔모이크인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는 마치 그냥 특정 민족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가지고서는 뭐 모여든 사람들 뭐 아주 그냥 다양했었습니다. 그냥 뭐 당연히 이제 정교를 믿는 러시아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 또 뭐 이러저러한 이제 뭐 특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여러 다양한 이제 문화적 배경에서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뭐 지향을 뭐 달리 갖는 사람들, 뭐 하여튼 그냥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뭐 섞여가지고서는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서는 러시아 제국의 변경을 뭐 이제 지키는 국경 수비대처럼 자기들만의 그런 이제 매우 독특한
뭐 이제 내부에서의 규율, 생활 규칙, 뭐 준 군대처럼 그렇게 뭐 조직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는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중앙 정부하고도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서는 그냥 국경 수비대 조직처럼 이제 중앙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는 아주 폭넓은 그런 이제 자치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대신 이제 또 카자크인들은 또 뭐 자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먼저 그 지역을 지켜내는 것, 이러저러한 이제 외부 세력으로부터 뭐 그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러시아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러시아 제국의 그런 이제 국경 변경을 이제 수비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는 서로 그냥 뭐 자연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런 양자 간의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 나갔습니다. 왜 안 될까? 완전 적겠지만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뭐 그러면서는 19세기쯤에 내려가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나 러시아 제국 전체의 부대에서 상당히 충성스러운 아주 그냥 소수 정예 부대처럼 그렇게 운영 뭐 되었어요.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데 보면은 전쟁과 평화 제 1부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2부에도 나오고 그 카자크 부대들의 그런 뭐 용감한 활약상들 뭐 그런 것도 그려지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뭐 카자크인들이라고 하는 뭐 소설도 있고, 다음에 또 올해 마침 혁명 100주년인데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뭐 전함 포템킨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이제 왜 거기 오데사 계단에서의 그 이제 그 유명한 장면, 뭐 몽타주 같은 거 흔히 이야기할 때 뭐 계단에서 이제 그냥 요 사람들 뭐 저항하고 진압하는 이제 뭐 군대 나오는데, 그때 그 진압하는 군대가 또 카자크인들의 카자크 부대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러시아 문화에서 요 카자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이야기 살짝 몇 번 되풀이 되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의 17세기 중반 후반 우크라이나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른바 오랜 400년 넘게 지배해왔었던 폴란드인들에 대한 독립민족적 정체성 모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요 카자크인들. 처음에 그냥 이제 폴란드인들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이 시작이 되었고, 뭐 시작된 저항의 실질적인 중심을 이루었었던 게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저쪽 이제 남쪽 초원지대에 넓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카자크인들이 됩니다. 그래서는 뭐 우크라이나의 조금은 민족주의적인 역사학, 뭐 민족주의적인 사관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카자크가 뭐 자신들의 독립의 뭐 첫발이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뭐 러시아 제국 전체로 나중에 보았을 때는 뭐 러시아 제국을 위해 충성스럽게 그렇게 뭐 역할을 다한 뭐 이제 이 변경의 수비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테고,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자크인들은 뭐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뭐 조금 자신들만의 그런 이제 뭐 생활 방식, 그다음 또 자신들만의 자치 조직, 규율 뭐 이런 것을 여전히 이제 지키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심지어 이제 나오네. 이건 바로 가면 되겠네. 로그인까지 되나?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는 없지 싶은데. 여긴 없네. 작년 여름에 보로네슈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남쪽에 있는 꽤 큰 도시예요. 작은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와로네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갔을 때도 와로네슈만 하더라도 꽤 위도상으로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지에다 이렇게 그냥 붉은 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게 그냥 뭐 그 지역의 카자크인들이에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성상화 행렬이라고 하는 크레스트네 호트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 뭐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뭐 있는데 그냥 알고 찾아간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일정에서 뭐 저는 그날 이제 그 도시에 들렀었는데 마침 이제 또 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해가지고서는 뭐 그냥 잘 됐네 하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뭐 저렇게 그냥 뭐 기병대 뭐 카자크인들 뭐 이제 늘 말을 타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게 그들에게 아주 그냥 특징적인데 조금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도시 행사에도 나와서는 뭐 일종의 그냥 치안 플러스 뭐 시민들에게도 약간의 볼거리 뭐 그냥 이런 차원에서 나와가지고서는 괜히 그냥 또 이렇게 뭐 으스대듯이 그냥 폼 잡고 있는 사람들 은근히 있었어요. 그래 뭐 여기 올려놓은 건 이거 한 장이네.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구교도라고 하는 무리들이었어요. 해가지고서는 그냥 아주 그냥 자신들만의 그냥 조금은 강렬한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여전히 고수하려고서는 노력하는 심지어 그냥 이렇게 그냥 밖에서도 무릎 꿇고 있는데 러시아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우나 안에서도 이렇게 그냥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냥 우리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절 같은 데 갔을 때 그냥 뭐 마루에서 무릎 꿇고 절하듯이 그냥 이런 맨바닥인데도 무릎 꿇고 절하는 아주 그냥 뭐 믿음이 깊은 그러한 이제 뭐 사람들도 은근히 많았었습니다. 이건 보여드렸던가요? 봤었습니까? 그래요. 볼고그라드 갔을 때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떤 낙서해 놓은 사람. 뭐 볼고그라드에는 승리의 신상이라고 하죠. 엊그제 5월 9일이 이제 뭐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었죠.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러시아는 언제나 그냥 뭐 그러는데 요 끝까지 탑 높이가 102m예요. 해가지고서는 여기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서는 뭐 군사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 뭐 어렸을 때 좀 밀리터리에서 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 알겠지만은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102일 동안 진행된 뭐 공방전 끝에 결국은 이제 뭐 소비에트 군대가 독일 군대를 이제 물리치면서는 이제 이 전세 반전의 기회를 잡았는데 뭐 그 102일간의 전투를 기리는 의미에서 요 조각상의 높이가 102m예요. 베라 무히나라고 하는 여자 조각가, 여류 조각가가 만들었어요. 뭐 요거는 그냥 대충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동산이에요. 그냥 나트막한 동산인데 동산 여기 꼭대기까지 높이도 102m로 또 맞추었대요.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조금 이 그림, 이게 우리 그냥 어떤 어느 수업 시간에서도 한 번쯤은 본 그림이지요. 처음 보나요? 처음 보면 처음 보고. 뭐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볼가강에 배 끄는 인부들 해가지고서는 왜 이제 유명한 그림이 있는 볼가강에 배 끄는 인부들은 뭐 이 그림이지요. 이미 커가지고서는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지도 꺼내 볼래요. 지도. 오래 걸려. 잠깐 딴 거 볼까? 지도 꺼내 가지고서는 그거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은 뭐 이것도 되겠는데 두 번째 지도 펼쳐보세요. 두 번째 가지고서는 1640년부터 1667년 러시아의 서방 팽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에 보면은 지도 이거 하나 말고 없구나. 좋지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하나 갖다 줄게. 뭐 지도에 보면은 거기 제일 밑에쯤에 보면은 크리미안 이제 카네이트라고 하는 곳 있지요. 이제 크림 한국이라고 하는 곳.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세취라고 하는 곳 적혀놓은 거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SECH라고서는 나와 있는 곳. 세취라고서는 뭐 러시아로서는 그렇게 씁니다. 뭐 소리 난 그대로 써요. 세취 쓰고 요 그림 제목 우리 그냥 늘 뭐 종종 보다시피 하는 이제 요 그림 제목 그래요. 뭐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의 뭐 그림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에게 답장을 쓰는 자포로주네 세취의 카자크들. 아이 길어라. 제목이 그래요. 이제 술탄이라고 하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뭐 최고 지도자 지배자에게 답장을 쓰는 자포로주의 세취의 카자크들. 그 자포로주의 세취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여기 까만 이제 점 찍힌 곳은 뭐 도시 이름으로서 세취라고 되고 그 옆에 자포로주예라고 적혀 있지요. 뭐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자포로주의 세취해 가지고서는 이제 저기 바로크 경계 넘어 바로크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크 경계라고 하는 말이 되고 접두사 자 들어가면서 넘어 뭐 저쪽이 뭐 뒤쪽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는 경계 너머에 있다. 아주 그냥 먼 쪽 지역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 정도가 됩니다. 지명 이름 자체에서. 그래서는 이제 자포로우주라고 했을 때는 그냥 키예프와 같은 중심 도시에서 봤을 때 저기 한참 저쪽 뒤에 그냥 저기 거의 뭐 끄트머리쯤 뭐 그냥 아주 그냥 저기 그냥 마지막 그냥 뭐 가장자리 뭐 그런 정도의 뜻으로서 붙여진 지명 같아요. 이제 자포로주의 세취라고 하는 곳, 자포로주의 세취의 카자크들이 바로 여기 지금 이제 17세기 중반 러시아의 뭐 팽창이라고 하는 쪽에 나오는 크림 한국하고서는 거의 경계를 맞닿은 그냥 우크라이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는 이제 뭐 카자크들 될 테고, 우크라이나 가장 남쪽 지역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소아시아 반도 이제 뭐 터키였었고, 이제 뭐 오늘날 터키를 지배하던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카자크들에게 뭐 위협하는 그런 이제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서는 너네들 거의 그냥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우리 오스만 투르크의 충실한 이제 제국의 영광스러운 투르크 제국의 영광스러운 신민이 되어라. 그러면은 이제 술탄이 내가 너희들을 잘 거두어서 보살펴 주마. 뭐 이런 식의 이제 항복하라라고 하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던 레핀 이제 가자크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지가 술탄이면 술탄이지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서 우리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자르에게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들 이제 스타일대로 우리들 방식대로 진짜 몇백 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술탄 지가 뭐라고서는 우리한테 뭐 항복하라 말하라고 하냐 하면서는 그냥 아주 조롱하는 그런 이제 답장을 보내는 그 장면이에요. 해가지고서는 여기 그냥 모여 있는 이런 무리들 뭐 나름 뭐 독특한 그런 이제 뭐 이 스타일도 뭐 주장했어요. 그래서는 뭐 우리 보면 약간 17세기 이제 청나라 스타일의 변발하고서 비슷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 그냥 요렇게 그냥 싹 다 밀고 뭐 이렇게 그냥 기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따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긴 코수염 기르는 게 또 뭐 카자크인들은 또 이제 약간 좀 자신들의 그런 이제 사회적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는 일종의 그런 뭐 표식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양한 그냥 몇몇의 그냥 무리들, 카자크인들, 그냥 이 그림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 생긴 게 다 달라요. 해가지고서는 뭐 특별하게 뭐 우리도 당연히 보면은 지금 여기 뭐 한 30명 가량 20명 정도 아니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생긴 건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우리끼리만 보더라도 저처럼 전형적인 남방계처럼 보이는 얼굴 통통하고선 동그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좀 길쭉하고서는 이제 좀 다른 스타일도 있고 하기도 하나고는 이제 뭐 전체적에서 크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이나
여기 이제 얘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비교적 약해 보이는 이 사내가 이제 사내가 글을 알고서는 이 사람이 글을 쓰는 겁니다. 주변에 여기 그냥 호탕하게 웃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글은 모르고 불러만 주고 이제 얘가 이 사람이 서기처럼 이제 펜 들고서는 이제 글 쓰고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은 가장 가운데 핵심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어요. 해가지고서 보여주는 건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생긴 것들 무리들 다 다릅니다. 뭐 이제 이러한 뭐 전형적인 카자크들 이야기할 때 그냥 등장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뭐 러시아 포커스는 이런 거 있는 줄은 아세요? 압니까? 그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해가지고서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관한 소식을 우리말로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번역하자고 하면은 뭐 KBS 뭐 그런 거 아세요? KBS 저기 월드와이드 네트라고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이러저러한 각국어로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뭐 그거 딱 거꾸로 뒤집어서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우리말로 아직 러시아어를 잘 모르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한국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인도네시아어, 그다음에 슬로베니아어 뭐 등등등. 이거 스와힐리 힌디어인가요? 하면서는 이제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나오지 싶은데 뭐 카자크인들 하니까 뭐 이러저러한 것들 많이 나오지요. 뭐 꽤 이제 그냥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처럼 러시아를 전공한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남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면서도 뭐 핵심적인 내용 이야기들을 쓰겠지요. 빨리 안 나와. 뭐 카자크에 대해서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도 은근히 꽤 잘 나와 있어요. 해가지고서는 뭐 살짝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카자크라고 하는 무리들이 살았던 곳이 보면은 다 모스크바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변경 지역들, 가장자리들, 끄트머리들 거의 뭐 국경을 이루는 곳들 보세요. 바이칼 호수 근처에도 카자크인들이 살았다고 하고 카자크 계층이 심지어는 아무르 카자크 하면서 19세기 중반 뭐 연해주 극동 이쪽으로까지 카자크인들이 또 이렇게 그냥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하고 하는 등 카자크인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러시아 자신들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문화, 러시아 사회에 있어서 분명 소수에 있고 약간 이제 그냥 저기 이 가장자리에 있는 뭐 그냥 페리페리라고 하는 그냥 이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무시하거나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서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이제 뭐라고 할까나 뭐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층이 바로 이 카자크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도온강 카자크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도온 카자크는 딱 나오죠. 복장 자체 이렇잖아요. 보세요. 파란 바지에다가 붉은 줄무늬 들어간 바지, 그 다음에 군복 같은 거 입고 고수염 기르고 모자 약간 삐뚤하게 써요. 그 다음에 또 말 타고 다니고 칼 차고 있고 아까 우리 잠깐 뭐 한 장 사진인데 뭐 그런 봤었던 이제 숄로프의 고요한 도온강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도온강 유역의 이 카자크인들 뭐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작품 쓴 게 뭐 그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카자크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는 좀 생각할 만한 뭐 역사도 다 나오네. 14, 17세기 뭐 공동체 형성하고
러시아 제국의 특수군대로 전환된다 18세기 하면서 뭐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래서는 러시아 포커스 여기 뭐 은근한 그런 이제 뭐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는 나중에라도 뭐 과제나 뭐 딴 거 할 때 한 번씩 참고해보고 찾아보세요. 그럼 뭐 은근히 뭐 자료가 있으니까 뭐 걸려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수업하도록 하지요. 뭐 그 이야기 카자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짜 없이 17세기 러시아 문학 근대적 이해를 위한 시도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8장짜리 뭐 좀 이상한 게 있는 거 줬지요? 프린트 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다 있습니까? 없어요? 자, 다 줬을 텐데. 더 이상은 없어요. 뭐 지난 시간에도 받고 오늘도 그냥 지금 없어가지고서는 한 번 더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니까 주기는 다 나누어 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더 이상 내한테 남는 건 없어요. 그럼 이거 복사하세요, 그냥. 이거는 딴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게 세츄라고 하는 건 여기에요. 볼까요? 봅시다. 자, 17세기 러시아 문화, 문학, 뭐, 작년까지 그냥 한 3년 정도 이제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뭐,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는 이제 한 좀 연구를 마침 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뭐 제가 이제 중세문학, 중세문화 전공인데 10세기에서 17세기만 700년이다라고 하는 요 이제 중세문화에서 요 마지막 100년이라고 하는 요 17세기 키예프 시대 300년, 모스크바 공국대의 300년, 그 다음에 요 17세기 100년. 요 17세기 100년은 그냥 관성적으로 솔직히 한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일종의 그런 과도기, 비리호트, 이제 그런 이제 넘어가는 시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막상 그러한 과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어떠한 의미로서 뭐 진정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조금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는 안 봅니다. 사실 그건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 뭐 아마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 다른 수업 시간에서 17세기 러시아에 대해서 들을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좀 진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시간과 이걸 할애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뭐 러시아 하면 항상 우리 그렇지만은 뭐 19세기, 20세기 뭐 요 200년 열심히 보니까 뭐 조금 다르다 싶으면 18세기 표트르 대제 시대 때 뭐 비츠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때에서는 이제 1700년대 18세기 좀 더 보는 그 정도 이제 그 앞은 그래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그래 뭐 옛날에 뭐 그런 때 있었지요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은근히 들던 찰나에 조금 이제 들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17세기를 조금은 달리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아닌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때 이제 하면서 약간은 그냥 짧은 개론처럼 하나 써놓은 논문인데 뭐 조금 이걸 요약하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냥 아주 이상하다.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필요 없겠다 싶은 거 이런 거 그냥 뭐 조금씩만 살짝 빼고 그냥 가급적이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는 나중에라도 한번 훑어보세요. 일단 1페이지면 17세기 러시아 문학 해가지고서는 근대적 이해를 위한 시도 해가지고서는 17세기가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할까나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시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더니티, 모던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의 이러저러한 많은 형태들을 중세가 그냥 그러한 근대의 많은 형태들을 러시아에서는 17세기에서 이른바 표현해냈고 이렇게 드러낸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되게 늦어요. 17세기 1600년대라고 말해지는데 서유럽 일반만 하더라도 마침 올해가 종교개혁 딱 500주년이 됩니다만 1517년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들고 나오면서 종교에 대해서 다른 재해석의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서구 일반에서 비롯된 이른바 믿음의 시대에 대한 조금은 비판적인 접근으로부터 사실 서구에서는 근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자고 하면은 1600년대 러시아라고 하면은 이미 그냥 100년이나 좀 뒤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금 늦은 편이긴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7세기 중반 우리 봐왔던 것처럼 이제 17세기 초에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되고 17세기 중반에는 이제 오히려 조금은 퇴행적이다 싶지만은 반종교개혁적인 그러한 조처를 겪으면서 사회가 조금은 내부적으로서는 그런 이제 혼란을 겪기도 하고, 아이러니하지만은 그것과는 다르게 외부적으로는 또 팽창해서는 다른 영역들을 껴안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17세기 말쯤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변증법적인 이제 마지막 종합처럼 러시아 사회 내부에서는 특히 위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부, 상층부에는 아주 좀 큰 충격을 안겨주기 시작했으니, 그렇게 받은 그 충격을 나름 소화해내려고 노력했던 과정이 이제 뭐 이야기하자면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최고 지배자의 조금은 러시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서구적인 근대화적인 개혁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크게 역사가 이렇게 그냥 출렁이면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게 17세기가 되고, 또한 그 17세기에 보여지는 많은 형태들은 사실상 조금 늦었지만은 이제 16세기 이제 1500년대, 1600년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제 근대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전해져서는 18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근대화 개혁이 벌어지지만은 러시아의 근대화 개혁에도 상당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흡수했었던 그러한 시기라고 러시아 17세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볼게요. 1페이지 나옵니다. 쭉 있는데 일단 그 밑에 각주 1번 한번 볼래요? 조금 재밌습니다. 러시아의 명칭 자체가 조금 틀리지요. 키예프 루스 할 때 우리 이렇게 루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루스. 그 다음 요게 오늘날은 우리 러시아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그렇지요. 중간쯤에는 좀 더 정확하게는 뭐 요거는 사실은 뭐 정자법 개혁이라고 요렇게 썼어요. 러시아. 요렇게 쓰다가 러시아라고 해서는 요 형태로 넘어가고, 요렇게 쓰기 시작한 게 이게 17세기적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죠? 뭐 약간 그냥 지엽적인 사실인 것 같기도 하나, 17세기라고 하는 요 세기가 충분히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뭐 나라의 명칭마저도 이제 좀 변화를 겪어가는 그런 시기이구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얘기 쓴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뭐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르루스라고 하는 저 말 어디서 나왔을까? 답은 없어요. 답은 없이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설왕설래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이런 주장,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들 막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많은 그러저러한 이제 사람들과 학자들의 이제 노력 끝에 어느 정도 뭐 이게 제일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게 루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핀란드 말에서 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로치라고 하는 저 말에서 왔다고 하는데, 저게 노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중세 시대 때 핀란드어이고,
이른바 러시아인들 뭐 이제 거기 페트로부르크 해가지고서 이렇게 강을 타고 처음에는 이렇게 드비나강, 그 다음에 드네프르강 타가지고서 이쪽 이제 북쪽 발트해에서 북흑해까지 왕래하는 방법을 강 두 개를 타고 드네프르강을 타고서는 상당히 올라오고 스몰렌스크 근처에서 또 다른 강을 이제 살짝 갈아타가지고서는 좀 더 나가면은 이제 발트해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수단이 바로 유럽 대륙을 쭉 이렇게 관통해 흐르는 그 강을 따라서 가는 거였어요. 그 강을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배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던 사람들을 이제 그래서는 발트해 쪽으로 나갈 때 핀란드 쪽에 있던 사람들 저기 저 배 타고 다니는 쟤네들 또 왔구나, 노 잡고 다니는 애들 또 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비잔틴에서 이야기할 때 비잔틴 저쪽 이제 흑해 쪽에서 보더라도 쟤네들 또 드네프르 강을 또 노를 저어서 왔다 해가지고서는 저기 저 배 잡고 다니는 쟤네들 왔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던 게 이제 로츠 하던 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느새 루스라고 하는 말로서는 정착이 되어서는 루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놀라운데도 가장 그럴듯하다라고 위대한 학자들이 큰 불만 없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루스 하다가 로시아 라시아 뭐 이런 식으로 변해갔습니다. 재밌지요? 자, 1페이지 먼저 볼게요. 1페이지에 약간의 서론처럼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뭐 이렇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그냥 결론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결론 먼저 보고. 제일 마지막 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무슨 표 하나 약간 되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유치한 표 하나 있지요. 표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스러운 뭐 살짝 하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서는 또 우리가 17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이제 나름 그래도 17세기가 시대적인 이제 세기 초, 세기 중반, 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인 구분과 사건의 앞뒤 관계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문학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요 시대적인 선후 관계는 거의 사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그냥 뭐 17세기 후반의 작품, 17세기 중반의 분위기, 뭐 17세기 전체의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왠지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뭐 이야기해요. 그래서는 이것도 조금은 뭐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 뭐 나름 살짝 생각해 본 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 오더라고 하는 작가, 그 다음에 독자, 책 읽는 사람, 그 다음에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뭐 좁은 의미에서건 넓은 의미에서건 문학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세 인물들, 쓰는 사람, 읽는 사람, 작품의 주인공, 요 세 인물들을 17세기 전체에 대해서 세기 초 요 세 인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 높은 비중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배치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배치되는 그 한 명이 그 시대의 일정한 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생각해 보자고 하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또 어느 정도 충분히 뭐 조명해 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약간은 뭐 좀 발전시켜 본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17세기 초에는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뭐 우리 지난 시간 17세기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 설정할 때도 그랬지만은 보리스 고드노프라고 하는 이제 이반 그로즈는이 죽고 그 다음에 남겨진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아들 표도르, 그가 아주 그냥 뭐 몸도 약하고 제대로 통치하기도 힘들 때 그를 대신하듯이 통치한 보리스 고드노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즈네의 막내 아들 드미트리, 걔도 그냥 9살에 죽고, 그러면서 사실상 류리크라고 하는 왕조는 끝이 나게 돼요. 뭐 그러면서 그 혼란기, 뭐 폴란드인들, 스웨덴인들 모스크바 점령하기도 했었던 그런 혼란기 겪고 결국은 그 끝내고 새로운 왕조가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에 있었던 혼란기 16세기 1500년대 제일 마지막에서 1600년대 넘어오는 그 혼란기를 뭐 동란의 시대, 혼란의 시대, 스무드너의 브레미아, 러시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내지는 한 단어로 스무드, 혼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되고,
이 혼란의 시대를 실제로 살았었던 혼란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활동했었던 많은 인물들이 일종의 회고록을 남깁니다. 그 어렵고 복잡다단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었던 그 시대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조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해서는 일종의 회고록을 남겨요. 내가 본 동란의 시대, 내가 겪어낸 동란의 시대라고 하는 회고록을 남기는데 사실상 그 회고록은 뭐 조금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약간은 자기 변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회고록을 남긴 사람들이 대체로 동란의 시대 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런 인물들이 왜 내가 그 시대 때 그러한 행동을 했던가, 왜 내가 그 시대 때 그러한 입장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사후에 변명 약간 하듯이, 내지는 자기가 조금 잘한 거는 되게 크게 잘한 듯이 그런 식으로 상당히 자기 입장이 많이 반영된 문학 작품들이 은근히 많이 생겨났어요. 아니, 심지어 매우 많이 생겨났어요. 게다가 새로운 왕조가 개창이 되었으니 어떡하든지 새로 시작된 이 새 정권, 새로운 이러한 사회의 플랫폼에 자기가 조금은 잘 보일 필요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는 이른바 이제 그냥 많은 작품들을 새로 출발된 왕조의 정치적인 입장과 비슷하게끔 해서는 이제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애써 변명하고 변호하고 조금 자신이 지금 비추어 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은 좀 이렇게 아주 그냥 확대 해석해가지고서는 그러저러한 작품들을 좀 많이 남겼습니다. 즉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관점들이 아주 뭐 많이들 생겨났으며, 그렇게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겠고, 결국 그것은 실제로 바라보고 회상하고 기록을 하는 그러한 사람, 즉 작가라고 하는 점, 기록하는 사람, 작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비교 우위를 충분히 세기 초에는 둘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세기 중반에 이르려면 상황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17세기 중반 당연히 러시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뭐 나중에 조금 하겠습니다. 아바쿰이라고 하는 사람, 아바쿰이라고 하는 저기 시베리아 지역의 그런 이제 뭐 지방 사제예요. 사제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이제 뭐 이 공식 교회, 그리고 그 공식 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이 분립화 교회를 이끈 뭐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 분열, 종교 개혁을 둘러싼 갈등, 결국은 그 갈등이 봉합이 되지 못하고 사회 분열로까지 치닫게 되는 그러한 상황. 플러스 그냥 온갖 이러저러한 데모들이, 뭐 농민 반란 시위들이 엄청나게 17세기 중반에 많이 생겨났어요. 뭐 그냥 그래서 이야기도 한번 했었지요. 17세기 이제 1613년 로마노프 왕조가 개창되고 나서 1703년 피오트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에다가 제국의 수도를 건설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한 1613에서 1703 요 90년 정도의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해가 역사적으로 3년, 4년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끊임없이 러시아 사회는 무엇인가 아래로부터의 반란, 저항, 동요 같은 것들이 있어 왔었어요. 뭐 소금 반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금 가격을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서 그랬었지만은 소금 가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데 그 책정하는 가격을, 소금의 가격을 확 올렸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불만이겠지요. 근데 소금 가격 좀 올렸다고 그렇게 반란이 일어날 정도일까?
보세요. 우리 담배값 올라도 반란은 안 일어나잖아요. 소금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소금이 그냥 집에서 음식 하는데 조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필요하죠. 사실상 아직까지, 요거는 조금 이제 역사적인 맥락인데 우리가 뭐 생각 잘 못하는 건데,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집에서 내가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산업용이었어요. 무슨 말인가요? 상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함에 있어서 소금은 대량으로 소비되던 이른바 산업용 제품이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선들을 염장, 소금에 절여 가지고서는 상하지 않게 보존을 하고, 그래야만이 교통수단마저도 아직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먼 거리,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멀리 있는 곳에까지 그 소금, 이제 염장된 생선을 가지고서는 팔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 일종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각각 가정에서 소비되는 제품이 아니라 이거는 산업용으로 대량으로 소비되는 뭐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소금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저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여튼 17세기 이제 중반 이 시기는 뭐 종교적인 그런 이제 갈등 분열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사회적인 이제 갈등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끊이지가 않았었던 뭐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나온 이러저러한 일련의 작품들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을 염두에 두었어요. 이른바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과 강하게 부합하는 독자들을 뭐 조금 그렇지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선동하고 이끌고 그들에게 저항을 촉구하거나 내지는 그들에게 오히려 순응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어떠한 식으로든 사회 대중, 많은 사람들,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신하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졌었던 많은 문학 작품들의 가장 뭐라고 할까나 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런 의도에서 보자고 하면은 17세기 중반, 세기 중반은 무엇보다도 독자를 겨냥해서는 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는 독자가 중심에 놓여 있는 사회, 독자가 중심에 놓여 있는 문학이라고 17세기 중반의 문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냥 가장 젊은 이제 뭐 결정적인 예로서 이제 요 종교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뭐 실질적인 이제 지도자였었던 아바쿠움이 쓴 자기 자서전이 있어요. 아바쿠움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나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따르고 이른바 이제 종교개혁에 여전히 함께 저항하는 많은 이른바 옛날 방식의 기독교를 여전히 신봉하고 고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일종의 투쟁의 지침서였습니다. 나 정말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이른바 교회로부터 자르로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 이렇게 버텨왔고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생애 전에 읽을 많은 이른바 종교적인 그런 추종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삶의 지침처럼 아바쿰은 자신의 생애 전을 쓰는 거였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이제 남겨지는 게 바로 17세기 중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상황은 좀 완연히 변화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이야기 몇 번 했어요. 우크라이나랑 이제 모스크바가 다시 합쳐졌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모스크바 입장에서 봤을 때 키예프 루스 시대 때의 뭐 많은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설명되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스크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다시 회복한 이른바 키예프 루스의 절반. 그런데 회복한 그 키예프 루스의 절반은 폴란드라고 하는 세력에게 40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었던 그 영역이었어요. 40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이른바 키예프 이제 모스크바랑 떨어져 있었던 그 시기 키예프 루시의 상당 부분은 은근슬쩍 내지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내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폴란드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서구적인 것들, 서구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키예프를 모스크바랑 합치게 되자 모스크바에서는 키예프에서 활동하던 많은 인텔리 계층, 지식인 계층, 이른바 교양 있는 계층 등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진즉에 익숙하게 습득하고 있었던 폴란드를 통한 이러저러한 서구적인 것들을 모스크바는 키예프에 있는 그들을 모스크바로 초빙해서는 그래 뭐 너네들 뭐 저기 폴란드와 같이 있으면서 폴란드 통해 가지고 이러저러한 것들 많이 알았다며 그럼 우리도 좀 같이 좀 알자 라고 하면서 모스크바는 키예프랑 합쳐졌다라는 게 그냥 모스크바가 팽창했다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키예프를 통해 17세기 후반쯤에 이르러서는 서구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로 열린 셈이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많은 것들이 외래적인 것들, 이질적인 것들이 모스크바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뭐 지배층을 비롯한 상류층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처음엔 자신들이 먼저 누리고 이렇게 자신들이 먼저 소비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뭐 점점 서구적인 것들이 모스크바와는 다르다. 그들은 우리보다는 많은 면에 있어서 우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심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표트르 데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직수입하자.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게 표현된 게 1703년 베제로브르크라고 하는 곳에 제국의 수도를 건설하고 그리로 러시아의 중심을 옮기자라고 하는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면서는 17세기 후반 이제 이러저런 많은 것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는 서구적인 것들 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많이 그냥 모스크바로 또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16세기, 17세기 뭐 가장 좁게 보자고 했을 때 그냥 문학에서도 뭐 이러저러한 이제 서구적인 형태의 이제 그런 이제 문학적인 형식들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뭐 넓게 보아서 문화적, 예술적인 그런 양식들 또한 이제 키예프를 통해서 모스크바로 많이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또한 심지어는 저기 멀리 시베리아까지도 모스크바에서 받아들인 양식이 널리 펼쳐져 이렇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체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는 조금은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게 17세기 후반 이때가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가 바뀌면서 이제 18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모스크바 제3로마 이론할 때 이야기했었던 천지 창조 후 5508년이라고 5508을 더하던 러시아의 뭐 정확하게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역법 체계마저도 표트르 데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유럽은 천지 창조 그래 뭐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물주가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믿어야지. 그러긴 하나 지금 유럽 모든 나라들은 이른바 예수 탄생 이후 몇 년이라고 하는 서기라고 하는 달력을 쓰고 있는데 왜 러시아만 아직까지도 천지 창조 후라고 하는 달력을 써가지고서는 유럽과 달라야 되느냐. 우리도 그들과 함께 맞추자. 그들이 우리를 맞춰 올 리는 없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는 1699년 10월 같다. 9월일 겁니다. 10월 30일 명령을 발표해 가지고서는
1700년 1월 1일이 될 때 우리도 더 이상 5508년 쓰지 않고 1700년이라고 하는 연도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1699 더하기 5508이 되는 거니까 7027 7267년 러시아식으로 말해서 천지 창조 후 7267년 이때 표트르 대제가 명령을 내려서 러시아만 천지 창조 후 7267년 그런 식으로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우리 러시아도 유럽식으로 달력을 받아들여서는 깔끔하게 1700년 걔네들 1700년이라네. 그럼 딱 좋네. 잘 됐네.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때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절호의 찬스다. 이때 우리도 깔끔하게 1700으로서 바꾸자 해가지고서는 1700년이라고 하는 달력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때 그러면서 러시아도 뭐 이상한 러시아만의 그런 이제 달력 체제를 포기를 하고 서유럽적인 스타일의 달력을 또 받아들여요. 러시아 역사에서 달력이 바뀌는 게 두 번 있으니 표트르 대제에 의해서 1700년이라고 넘어갈 때 한 번 달력 전체를 바꾸는 것 또 있었고 또 한 번 또 언제 바뀌나요? 또 한 번 또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뀌긴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뀌어요. 1917년 10월 25일 이야기하는 올해 100주년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지요. 그래요. 저기 네바강 건너편에 있는 오로라호라고 하는 러일 전쟁, 1905년 러일 전쟁에도 참가한 그 구축함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에르미타슈 궁전을 향해서 공포탄 대포 한 방 펑 쏘니까 궁전에 있었던 많은 그냥 다 혼비백산 해가지고서는 그냥 임시정부 그냥 이러저러한 강요들이 다 도망을 가지요. 그러자 피츠부르크의 이제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붉은 군대가 겨울궁전을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혁명은 완수되었다라고 선포됩니다. 그게 1917년 10월 25일이에요.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 레닌은 그 다음 해에 달력을 또 바꿉니다. 왜? 러시아 제정 때의 저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낡은 시대. 우리가 단절하고 혁명 이후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시대, 새롭게 열려야 되는 세대는 이른바 혁명 때 여지껏 유지해온 그 달력과는 달라야 된다. 해가지고서는 달력을 새로 그렇게 개정을 해서는 요때 하고 난 뒤 한 217년 동안 쭉 있으면서는 어쨌건 우리 러시아에 살 때 19세기 러시아 문화 같은 거 할 때 구력 몇 월 며칠 그렇게 이야기 잘 하잖아요. 늘 하잖아요. 그 구력이라고 하는 이 루이스력을 폐지하고서는 이른바 서유럽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된 신력을 채택을 하면서는 그 13일간의 차이가 이제 사실상 없어지게 되고 이제 러시아도 오늘날 우리의 같은 달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제 1918년 이제 4월인가 정확하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역법 체제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요 13일간의 러시아가 13일 이제 늦던 그 달력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는 10월 25일인데 달력을 바꾸면서는 여기에다가 13일 한 2주일 가량을 더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날짜가 11월 7일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는 20세기 소비에트 시대 때 10월 혁명 기념일, 악자브리스카야 리발루치아 10월 혁명 기념일이 이제 레닌이 새로 도입한 서구적 달력에 의하면은 11월 7일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래서는 11월 7일을 10월 혁명 기념일로서 20세기 소비에트 시대 때 기념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10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왜 막상 실제로 쉬는 혁명 기념일은 11월인가라고 하는 게 저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20세기 때 지내던 10월 혁명 기념일 11월 7일이 소비에트 해체로 없어지고 난 뒤 허전하지 않냐, 뭐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생각한 게 1612년 이제 로마노프 왕조 개창되기 직전 붉은 광장 앞에 있는 미닌 바주아르스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발체니에라고 하는 의용군을 모집해서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있던 폴란드, 스웨덴 군대를 몰아낸 것. 그렇게 의용군을 조직해서 모스크바를 진격하자라고 했던 날짜가 11월 4일이에요. 잘 됐네. 11월 7일, 11월 4일 비슷하네. 그럼 요 11월 7일 이제 10월 혁명 기념일 폐지하는 대신에 11월 4일 요때를 국민 통합의 날 그래가지고 하자 해서는 오늘날 11월 4일을 그렇게 기념하는 게 저 이유입니다.
어쨌건 뭐 여긴 조금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옆표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랬을 겁니다. 작가, 글 쓰는 사람, 독자, 읽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러저러하게 등장하는 많은 다양한 문학 작품의 주인공들, 그리고 그렇게 문학 작품의 여러 가지 주인공의 형상들을 창조해내고 그 주인공의 형상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조금은 상징적으로 서구적인 문화, 서구적인 문학, 서구적인 글짓기의 흐름이 러시아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작가, 독자, 주인공 이 세 사람의 문학 인물, 문학적 인물로서 17세기 문학사 전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을 17세기 100년의 의미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 뭐 페이지에 바로크 해가지고서는 나온 요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서구에서부터 받아들여지고 모스크바, 시베리아까지 펼쳐져간 뭐 이제 17세기의 시대적 양식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사진 살짝 조금 볼게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역사, 작가에는 역사, 독자에는 사회, 주인공에는 문학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문학에다가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17세기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 이른바 오늘날의 오늘날의 그냥 이제 뭐 근대적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시, 소설, 그리고 드라마 작품의 대곡으로서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말 그대로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가 러시아에도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내용에 따라 나누었어요. 그래서는 성인들 종교적인 영역의 글쓰기, 세속적 영역의 글쓰기, 세속적 영역의 글쓰기는 다시 역사적인 기록물, 종교적 영역의 글쓰기는 성인들의 생애를 기록하거나 교회에서 이러저러하는 미사문, 설교문들을 기록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것이 뭐 전형적인 중세 러시아적인 글쓰기의 이제 큰 갈래였다고 하면은 이제 받아들인 서구적인 문화의 영향으로서 17세기 후반쯤에 이르게 되면은 러시아에서도 시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하고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소설의 그런 이제 앞단계 유형으로서 뭐 라만, 보베스치 뭐 이러저러한 이제 많은 형태의 그런 이제 이른바 산문적 글쓰기 또한 그냥 아주 다양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이제 완전히 근대적이다 할 수 있을 이러저러한 글쓰기 형태가 17세기 후반에 뭐 확연하게 드러나고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설명 다 했어요. 뭐 이제 그렇게 마지막 8페이지 표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날짜 없이 그냥 이렇게 논문처럼 드린 이 글에 뭐 다 그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는 그냥 나중에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은 아, 수업 선생님이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억이 떠오르고 정리가 되고 나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17세기 문학에 대해서 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18세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